네, 반갑습니다. 울랄라랩의 강학주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거나 기획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고민들, 그다음 뭐부터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제 대부분 의사결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실제 어떤 무언가를 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에 대한 혁신을 이룬다든가 아니면 무언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실패를 하느냐라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옳은 결정 또는 현명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방법론 내지는 어떤 이제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과정 중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그냥 이제 자동차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차를 사지를 않죠. 흔히 말해서 차 엔진은 어떤가, AS는 잘 되는가, 연비는 어떤가, 또는 이제 제 가족들과 타고 다닐 것이냐, 업무를 볼 때 타고 다닐 것이냐, 이런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 그 수집된 정보를 이제 전체적으로 어우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각 요소들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데이터라고 하고,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의사결정 또는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때 만들어지는 어떤 이제 가치, 어떤 데이터의 포맷들을 우리는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말은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이 데이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뽑아내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을 내지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룰인 거죠. 우리 생활에서,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오고 그러는데 이런 거죠. 오늘의 온도는 얼마고, 습도는 얼마고, 강수량은 얼마고, 바람의 세기는 얼마다. 이거는 실제 단편적인 정보, 데이터일 뿐이죠. 근데 이 데이터를 두 개, 세 개를 어울러서 보면, 오늘이 춥다, 내지는 비가 오는데 좀 심하게 올 것 같다, 이런 이제 정보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추우면 옷을 더 입겠다, 내지는 바람이 많이 부는 비가 오겠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나가지 않겠다, 또는 좋은 우산을 쓰겠다, 큰 우산을 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결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말은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신뢰성 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정보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를 봤을 때 단순히 로봇이나 내지는 어떤 공정의 어떤 효율을 찾겠다, 물론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방법을, 그러면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과정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가져갈 거냐라는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게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중요한 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가까이 와보면 실제 우리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공장들은 그 근로자의 능력, 그 다음에 설비의 효율성, 또는 작업 시간 등등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최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물건의 이제 품질을 하게 되는데, 이제 품질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쏟아지는 제품들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 중에서 일부의 샘플들을 추출하고 초중물로 이렇게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출 샘플을 해가지고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품질이 좋아졌구나, 나빠졌구나, 내지는 어떤 부분 쪽에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실제 이런 정도의 활동들, 우리가 한 16년 정도 됐는데, 식스시그마에서 필요로 했던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신뢰성 있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다라는 이제 요구 또는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 변화들의 일어남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수집했던 데이터를 같이 본다 그랬을 때,
이제 데이터의 양이나 규모가 커져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하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빅데이터라고 하면 무조건 사이즈가 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이해를 하는데 실제 빅데이터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 처리나 볼륨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데이터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제 요구점 내지는 그 안에 이제 성격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접근이 돼야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장에서 빅데이터를 모은다라고 해서 뭐 생산 가동률을 위한다라고 그러면 생산 공정 안에서 모으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다른 협력사의 데이터, 물론 이제 앞으로는 협력사 데이터나 또 다른 환경적 데이터들도 이제 첨부를 해서 의사결정에 조금 더 가치를 올리는 작업들도 하지만 실제 공정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공정을 혁신할 수 있는 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정에서 모이는 데이터들을 규모 있게 쌓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산업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들을 단순히 하나의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도 쓸 수 있게끔 재가공을 하거나 재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MES를 최근에 이제 많이 구축을 하는데 MES에서 나오는 것들은 주로 이제 생산 계획과 생산 계획에 맞는 생산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하고 찾아가는 룰로서 MES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설비 데이터하고 붙이게 되면 이제 설비가 이상 유무나 뭐 이렇게 원인들을 찾아내는 예측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신뢰성을 높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단편적인 어떤 하나의 데이터들을 규모 있게 쌓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다시 다른 데이터와 연결이 돼서 또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또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산업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빅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단순히 이제 공정이나 단순히 이제 뭐 어떤 요건들, 솔루션 하나의 적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계별로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이 실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했던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결과들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좀 어려워하는 사례들이 발생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빅데이터화 시키고 잘 이용할 것인가라는 고민부터 시작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일단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그러면 이 데이터를 왜 모을 것인가라는 목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크게 공장에서 이야기하는 목표라 그러면 크게 나눈다 그러면 한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품질에 대한 문제, 하나는 이제 생산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로스가 일어나는 비용들을 이제 줄여나가는 부분, 뭐 딜리버리 타임, 그러니까 생산 시간을 줄이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모델 또는 신모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라는 플렉시블한 이렇게 유동성 있는 라인 생산, 뭐 이런 형태의 목표를 딱 두셔야 되고 그 목표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접근하게 되고 그 데이터와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고정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이제부터 그걸 구현하기 위한 단계적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요 그림은 그 해외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로 하는 가장 기초적 기능적 요건 세 가지에 대한 정의거든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지금 이제 빅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기초적 또 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센싱이나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기자 하는 어떤 룰을 만들어서 감지를 하자. 그리고 그 감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판단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수행을 하자라는 룰이거든요. 그러면 이 룰에서 지금 최근에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 또는
뭐 4차 산업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럼요. 먼저 이제 센싱을 위해서 아무래도 센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센서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한쪽에 모아서 빅데이터화 시키고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분석된 데이터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이야기하는 시각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주얼라이징이라고 하고 이제 이전에는 뭐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대시보드라는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이제 시각화이고 또 보고서라는 것도 일종의 시각화 도구입니다. 최근에는 이 시각화 도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와 뭐 트윈이라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들과 기술들과 어울려서 조금 더 효율성을 발전시키자라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작업자나 내지는 생산 공정 내는 자동화된 설비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뭐 제어나 자동 제어나 아니면 지능형 공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죠. 요렇게 보면 당장이 나오는 기술들이 한 8가지, 9가지, 뭐 많게는 10가지 좀 데이터들 뭐 아니면 기술들이 좀 많아지게 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요 기술들을 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룰들이 뭐 IoT라는 기술이고요. 또 이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걸 시각화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이런 룰들을 또 한 번에 묶어서 클라우드라는 그런 기술들이 또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한 5, 6년 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단위 기술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지만 넓게 본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쉬워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는가라는 룰에서 아까 센서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이야기.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업체 이야기를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크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알겠어. 센서를 수집하는 것도 알겠어.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냐? 내지는 우리 설비가 이런 설비가 있어. 근데 이런 설비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어떤 거와 연계시킬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고민들은 최근에 들어와서 뭐 새로 정립하거나 새로 연구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원래 이 분야는 특히 제조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벌써 10몇 년 전부터 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식스시가마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기 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거든요. 먼저 이런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다라는 걸 큰 그림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설계를 물론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처음에 기획을 할 때 회사 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디파인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 벌써 오래전부터 이 부분 쪽에 연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연구가 되어 왔던 게 식스시그마라는 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식스시그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4M이라 그러죠. 4M이라고 해서 4가지 정보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발전되면 이제 매니징까지 해서 5M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제 Q와 S가 이렇게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큰 덩어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데이터인지를 좀 접근하기 힘들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맨에 대해서 작업자, 근로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뭐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런 겁니다. 작업 시간, 휴식 시간, 연구 시간 또는 이제 어떤 이제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 뭐 근태라는 이런 정보들도 있겠죠. 이런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패턴에서 이 장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 설비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우리가 의사결정 내지는 뭐 어떤 스마트 팩토리의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현을 하면서 설계를 하면 되는데, 초기에 스마트 팩토리를 설계하실 때 접근해야 될 영역들은 기초적인 이제 데이터 영역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로 여기서 뽑아내시면 대부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4M과 5M을 그냥 무턱대고 모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면 의외로 이제 필요로 하는 효율성 있는 시스템 외에 또 다른 시스템을 더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아니면 도입해야 되는 이제 초기 투자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기업에서 지금 당장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를 하면 크게 이제 5개 분야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에너지 관리, 안전 관리, 이렇게 이제 5개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좀 이제 하고 진행을 해보니까 중소기업, 제조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생산 관리와 품질 관리에 좀 관심이 많으시고요. 중견 이상 기업들은 이제 생산과 품질은 어느 정도 이제 된다라고 판단하셔서 이제 설비 관리, 예지보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물론 이게 뭐 대기업이니까 이쪽을 하고 중소기업이니까 이쪽을 하고 이런 룰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해봤더니 전체적인 이제 니즈가 이렇게 집중이 되더라는 거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생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뭐 정부 사업에서 MES가 뭐 기초 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생산 관리를 위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생산 관리와 품질 관리가 어우러져 있는 효율성, 내지는 뭐 가동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최종적으로는 생산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오더가 발주가 난 거에 대한 어느 품질이 불량이 나지 않는 품질을 보장하는 형태에서 적시적소에 공급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니즈들을 연계해서 같이 봐야 되고요. 처음에 도입할 때는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라는 것을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것은 데이터에 이제 정의가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회사,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설비가 어떤 설비인가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에 목표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어떤 설비, 어떤 공정에서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이제 설비나 공정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나오지 못하는 데이터도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설비에서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센스를 통해서 뽑아낼 것인가, PLC를 통해서 뽑아낼 것인가, 아니면 이제 뭐 HMI나 아니면 DAQ 같은 다른 어떤 장치를 통해서 뽑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같이 어우러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뽑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뽑아낼 수 있는 다른 우회적 경로나 다른 방법들을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정리가 끝나고 목표점이 섰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현장에 있는 그런 설비 또는 과정들을 분석하는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까지 점검이 되고 나면 이제 대부분이 데이터 수집에 대한 룰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회사 이제 고객사인데 아디다스 공장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발표 자리에서 어떤 회사다라고 오픈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디다스의 어떤 공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 그 정도 보고 실제 이 공장에서도 워낙에 많은 수자공 공정도 있고 자동화 공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 안에서 이제 처음부터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당장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금방 그 세 가지 큰 룰을 가지고 데이터를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 신발 공정에 보면 이제 천과 천을 붙이는 작업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바느질을 했죠. 소잉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소잉을 안 하고 어떤 열이나 압력을 가해서 천을 붙게 하는 장치라고 해서 퓨어 프레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노소 기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계에서 온도와 압력을 데이터를 뽑아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가 이런 차트가 나왔죠. 제가 왼쪽에 상단 위에 보면 노소 기계에 조그마한 인디게이터라고 해서 숫자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판이 보일 겁니다.
이 계기판을 보고 이때까지 작업자가 일을 했거든요. 실제 데이터는 나오는 겁니다. 생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질 않았던 거죠. 어떻게 수집을 했냐면 종이에다가 그냥 필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 기계가 작동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160도다. 그러면 이 160도가 형성되는 과정들을 실제 여기 보여지는 계기판에서는 160도만 보여지겠지만 160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들은 실제 데이터가 그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이제 이렇게 차트화 시킨 겁니다. 뽑아 나온 걸 그대로 그냥 보여지게끔 만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뽑아내고 나니까 이제 몇 가지 요건들이 나오는 거죠. 일단 먼저 기계 사진이 있다 그러면 그 기계 사진 밑에 보시면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온 거 있죠. 요거는 계기판은 160도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가동 상황에서는 이게 불량 요건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기판을 보고 160도라고 찍어버리면 이거는 불량이 아닌데 실제 그 앞뒤의 데이터, 몇 초간의 데이터를 같이 보면 아 이거는 불량 요건이 생기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그 가운데 있는 차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기계가 이제 첨가천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꾹 눌려지는 시간이 총 30초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 30초 동안 실제 이제 기계에서 발생되는 온도는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래프고, 그러면 1번이라는 거는 실제 30분 동안 작동이 됐느냐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적정 온도까지 충분하게 올라왔느냐라고 알 수 있는 차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작업 중간에 휴식 시간 내지는 작동 준비 기기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조금만 더 나간 게 두 번째 차트입니다. 보시면 30초 동안 1번 같은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게 5초 동안은 급상승하고 20초 동안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10초 동안에는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5초 동안에 온도가 빠지는 우리 어려운 말로 프로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이 온도의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단순하게 30초 동안 160도에 올랐다가 아니라 이게 약 5초 동안에는 어떻게 오르고 뭐 그 다음에 10초 동안에는 어떻게 오르고 10초 동안에는 얼마큼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느냐라는 걸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품질에 대한 내지는 설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패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30초 곡선이 뭐 좁혀지거나 찌그러지거나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품질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고 또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된다 그러면 설비의 세팅이 보여지기는 인디케이터에서 보여지는 160도 계기판에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실제 설비 안에서는 그 온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형태의 뭐 설비의 이상 유무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오전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한 겁니다. 38분 동안 이제 근무를 한 거죠. 그러면 온도만 쟀는데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전체 작업 시간인 몇 시간, 그러니까 총 이제 38분이라 그랬죠. 38분 동안 작업은 23번을 작업을 한 겁니다. 왜? 곡선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럼 38분 동안 23번을 작성을 했고 실제 작업 시간은 38분 동안 805초 정도가 실제 작업 시간이고 중간중간에 휴동 또는 휴식 시간은 약 630초 정도가 휴식을 한 거죠. 그리고 생산량은 한 번 이게 곡선이 하나 생길 때마다 2개씩 물건이 나오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물건은 46개가 되겠고요. 여기서 곡선의 비중이 잘못된 구간이 두 군데의 구간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그랗게 표시한. 그러니까 두 번의 온도 관리 또는 이제 적정 온도에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구간에서는 불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렇다 보면 불량 가능성의 구간은 2번. 그럼 불량 가능성의 물건은 한 번 일어날 때 2개씩 일어나니까 4개. 그러면 전체 이제 수량이 나오겠죠. 전체 생산량은 46개, 38분 동안 46개가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불량은 4개가 빠졌으니까 42개가 양품이고, 4개는 불량 의심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온도만 측정이 됐는데, 실제 그 안에서 가시는 데이터가 다양하게 한다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간단하게 내지는 뭐 더 많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룰을 더 쌓아서
이제 요걸 분석하는 것을 자동화 시킬 거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동화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머신러닝, 뭐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여기에 접목이 돼서 사람이 요걸 보면서 일일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분석을 해서 결과초를 도출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도출해주는 이런 것들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까지 발전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까지 계속 한번 이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수집 사례의 두 번째 사례는 요거는 이제 전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T 공정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한 라인이, 공정 라인이 4개의 공정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장비 자체가 워낙에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장비예요. 설비 자체가. 그런데 설비 자체에서 자동화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이터가 원활하게 수집 안 된다는 요건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다른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요건. 그러니까 설비에서 나오지 데이터가 원활하게 다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요걸 해결한 것은 이제 IoT라는 기술이죠. 지금 보시면, 영상에 보시면, 이게 마운터라는 기계인데, 마운터라는 거는 회로판 위에 부품을 올리는 기계거든요. 마운터라는 기계 옆쪽에 보시면 자그마한 반짝반짝하는 기계가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저게 이제 흔히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는 IoT 장치가 되겠고요. 이 IoT 장치가 이 마운터가 작동이 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서버에 아니면 어떤 엣지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지금 이 작동이 되면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설비들마다 이제 신기로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모아도 되지만 설비에서 나올 수 없는 데이터다. 뭐 PLC에서 안 나온다. 내지는 거기에 붙어 있는 DAQ나 아니면 HMI에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센서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데이터를 오른쪽 차트에 지금 막 움직이는 거 들어오는 거 보실 건데 이걸 보고는 저희가 이게 지금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수집되는 그 과정은 현장에서 내지는 담당자가 이걸 의미를 찾아내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이나 어떤 기간을 거고 그리고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막 들어오는 데이터를 뭐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이렇게 이제 쭉 펼쳐놔봤더니 이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기본적인 룰을 한번 볼까요? 이게 데이터가 일주일치 모인 거예요. 일주일치 모인 건데 보시면 차트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시계열 데이터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은 아까 이제 시간 단위로 계속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을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거 시계열 데이터가 어떤 작동이나 내지는 설비가 이 움직임으로서 만들어내는 그래프가 이제 패턴이라고 보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일주일치를 보면 작업 시간과 작업하지 않는 시간, 그다음에 초기 가동과 비초기 가동,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산품이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의 패턴과 비 패턴을 뭐 아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빅데이터화 형성을 시키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보는 거에 이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그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초적인 2단계까지 거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 단계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TPM이라는 것을 꼭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 부분 쪽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이 TPM이라는 활동이. 이 TPM 활동이 왜 뜨거워졌냐면 대부분 공장들이 뭐 뿌리 산업을 조금 넘는 회사들은 그동안의 기간 동안 많은 인프라 투자와 기술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자동화가 되어 있거나 내지는 이런 CX 시가만을 도입해서 어느 정도 이제 체계를 갖춘 공장들이 좀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생산량에 관련된 거, 가동률에 관련된 거, 또는 심지어는 이제 좀 많이 앞서가는 회사들은 품질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 해결되고 있는 그런 룰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장에서는 생산량과 품질을 제어하는 요건 외에도 다른 누수 효과들이 꽤 많죠. 이런 누수 효과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스를 최적화시키자, 최대한 없애자라는 활동이 TPM이라는 활동입니다.
토탈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경영적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경영 목표는 재정 원가를 개선을 시키고 이익을 창출을 더 높이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일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활동을 하게 되죠. 생산량을 증대하거나 코스트를 다운시키거나. 근데 여기서 생산량을 증대하는 거와 코스트 다운이라고 보면 대부분 기업들은 코스트 다운은 충분히 회사에서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뭐 근로자죠. 근로자의 시간은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코스트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근데 생산량 증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생산량 증대의 부분에서 이게 생산량을 확 늘리려고 그러면 당연히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정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정을 늘리거나 설비를 더 늘리지 못했을 때 실제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의 시간들 중에 필요 없이 손실되는 시간들을 줄여나간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이제 더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라고 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신바공장 차트를 봤는데 총 38분 동안 실제 작업은 3분의 2 정도 작업을 하고, 아까 800초 정도 작업을 하죠. 3분의 1 정도, 거의 반 가까이가 600초 정도가 휴동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600초 중에서 200초만 줄인다 그래도 아까 30초에 부품이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그냥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 단위 설비가 한 대가 아니고 만약에 그게 100대다. 그러면 200초를 줄이겠다 그러면 당장에 봤을 때 100대니까 이게 2만 초를 줄이게 되는 거죠. 거의 2, 3일의 생산량이 생기는 거죠. 그런 활동들을 줄이는 활동들이 생산량 증대 활동인데, 실제 이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설비의 고장이나 문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 나면 빨리 고친다라는 거 외에는 이때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쪽 부분들을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미리 쉬는 시간에, 휴동 시간에, 내지는 근무의 시간에 수리를 해놓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지보전이라는 방법이 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설비에 관련된 로스가 아까 생산량 증대의 로스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고요. 그러면 실제 그게 어느 정도 범위에 속하냐라고 하면, 제가 이 차트에 보시면 거의 8가지 로스가 있다 그러면 8대 로스라고 하는데 8가지 로스라고 있다고 하면 이 중에서 설비에 관련된 로스가 이제 반 이상이 거기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비의 로스는 대부분이 기계 설비 자체가 작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분석을 하자라는 게 설비 예지 보전입니다. 제가 앞 서두에서 뭐 설명을 좀 길게 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비 예지 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차트입니다. 이전에는 사후 보전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빨리 고치자라는 활동이 사후 보전 활동입니다. 근데 이 고장이 나서 빨리 고치자라는 활동을 아무리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해도 실제 고장 정비 시간은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고장이 안 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활동이 TBM이라는 활동입니다. 주기마다 부품을 가는 거. 그러니까 미리 엔진 오일을 갈아 놓는다든지 뭐 그 안에 있는 타임 벨트를 갈아 놓는다든지 이런 활동이 TBM이에요. 그러니까 타임 베이스 매니지먼트를 해갖고 시간 예방 보전이라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활동의 문제점은 설비가 고장이 나지 않아도, 부품이 고장이 나지 않아도 그 부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부품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가동 시간은 좀 줄일 수 있어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요소는 또 늘어나는 활동이죠. 이걸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킨 게 CBM이라는 겁니다. 상태를 진단을 해서 수리를 하자. 뭐 우리가 초음파 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동을 가지고 의미가 좀 이제 상태가 그 전보다 달라졌다라는 걸 가지고 판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이제 예지 보전이라는 거죠. CBM이라는 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이 CBM에서 이 데이터들, 아까 말씀드린 진동이라는 데이터, 사운드라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아서 이 실시간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이라는 신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전에 찾아내자, 사전에 알아내자라는 기술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 분야에 가장 발전되고 있는 것이 회전축계 기계들입니다. 흔히 말해서 모터 기계들이죠. 펌프에 쓰는 모터도 있겠지만 공장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설비들의 주 동력원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모터이기도 합니다. 대형 공장은 압축기를 많이 쓰겠지만 일반 자그마한 공장들은 모터를 많이 쓰죠. CNC를 쓴다? 그럼 그 안에도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컨베어 벨트를 쓴다? 그러면 그 안에도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모터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많이 예지보전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전에는 여기에서 진동과 온도를 측정을 하자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CBM이라는 상태 진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실시간성으로 만든 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룰들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고요.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4가지 영역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씩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OT에 대한, 현장에 대한 고민. 두 번째로는 엣지라는 거에 대한 고민. 세 번째로는 서버나 또는 클라우드. 우리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서버에다 구축을 해야 돼. 근데 우리 회사는 전사실이 없어. 그리고 담당자가 또 서버 관리를 해야 돼. 근데 클라우드를 하자니 이건 또 다 외부 데이터 같아.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건데 그런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나서 맨 끝에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OT는 데이터 센서, 데이터를 받는 영역은 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PLC, 인디게이트, HMI, 센서 등등등등등이 있고요. 근데 이전에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PLC 데이터를 뽑아낸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PLC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OPC UA라는 기술들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쉽게 뽑아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가격이 저렴해진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OT 영역은 이전에는 데이터가 모을 수 있다 없다라는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데이터는 다 모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영역이 우리가 말하는 IoT 기술, OPC UA 기술, 그 다음에 OT 링크 기술, 이런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고 데이터 포맷도 이제 모드버스, MQTT 같은 이런 표준적 모드 그 프로토콜이 생겨나면서 좀 더 쉬워지고 있죠. 그래서 OT와 IoT 영역은 솔직히 공장에서 고민할 영역은 거의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어느 형태로 나오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진동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이게 차트로 동영상에 보고 있는 데이터가 10K 헤르츠입니다. 그러니까 1000Hz죠, 1000Hz. 그러면 1Hz가 1초당 한 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1Hz라 그러면 10K라 그러면 초당 10,000개 정도의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모을 것인가가 두 번째인 네트워크와 엣지라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옛날에는 이전에는 이렇게 현장에 OT에 다양한 설비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설비들마다 각각의 다른 프로토콜과 다른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놨었던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전체를 다 못 모으니까 일부 데이터를 파이나 OPC 서버 같은 이런 설비에 이제 일부의 데이터를 모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MES를 사용한다든지 ERP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구조를 이제 IoT, OPC UA 같은 기술들이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서버를 하나 이제 별도의 다른 서버를 둬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서버에다 갖다 넣는 겁니다. 이걸 이제 데이터 뱅크라고 하는데, 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에 보면, 설비 하나에서 센서 하나에서 쏟아져 있는 데이터가 어마어마무시한데 이걸 어떻게 서버에 다 모으냐라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커버리지는 과연 될까? 대신에 우리 서버 용량은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되느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중간에 이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한 판법론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중간에 엣지라는 기술입니다. 이 엣지는 로 데이터가 쏘여져 있는 것들의 데이터를 1차 분석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내지는 정지되는 역할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장애가 생겼을 때 그 네트워크 장애를 복구하기 전까지 임시 저장소 역할도 가져가는 것이 엣지라는 장비들이 가지는 특징이죠. 실제 요즘에 이제 이 엣지라는 기술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선택기포가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하이 클래스에 있는 시스템의 구성을 이제 클라우드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서버로 구축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룰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까지 구성을 하게 되냐면 일반 개개인의 공장들은 어디까지 되냐면 엣지까지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 공장은 한 공장이 아니라 두세 군데에 나눠져 있다, 지역이 나눠져 있다, 해외 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전체 공장마다 이 시스템을 전체를 다 통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공장당 엣지 정도의 단계까지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버 윗단계에서 이제 플랫워크 아닌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고 그 플랫폼 구축을 된 걸 가지고 이제 MES나 다른 솔루션과 연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 통합 관리라는 것도 구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영역이 엣지라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해결되면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서버냐 클라우드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 서버를 선택을 할 때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제조 공장들이 특히 중소 공장들은 전산실이 없다 보니까 서버를 PC처럼 사용해 놔요. 근데 실제 서버는 전원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네트워크도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서버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버를 전담하는 담당 직원도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투자를 하기에는 또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죠. 전산 담당자를 준다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래도 서버를 만약에 놓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4가지 영역을 꼭 고민해야 된다. 첫 번째, 서버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느냐?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제 제조 공장에다가 서버를 구축을 해놨더니 청소하면서 전원을 내리는 거죠. 그럼 서버가 툭 하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지고 나서 이거 켤 줄을 모르니까 그냥 가만 놔둬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데이터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럼 비어지는 데이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전원을 별도로 서버는 별도 서버 전원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멀티 서플라이를 가지고 다른 PC하고 똑같이 같이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다가 이 서플라이 그 스위치를 꺼버려 가지고 서버가 또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안정성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버의 성능은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능은 다 커버가 다 되고 있어요.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은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는지를 고려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무정지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확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 4가지를 다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비용적으로 10억이 넘는 그런 게 되죠. 서버가 한 대를 필요했는데 이걸 4가지를 보완을 하고 설계를 해봤더니 한 대의 서버가 필요한 게 아니라 8대, 7대 서버가 필요한 거죠. 왜? 메인 운영 서버가 있고 백업 서버가 있고 이중화 서버가 있고 백업 서버도 혹시나 데이터가 날아가기 위해서 또 이중화 백업 서버가 있어야 되고 또 보안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 종류 시스템들을 뭐 1, 2억 안에서 구축을 할 수 있느냐? 솔직히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솔루션도 뭐 백업 서버도 있고 이중화 서버도 있어요.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솔루션까지 구매를 한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고민을 하는 것이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이 비용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클라우드를 쓰는 회사들이 중소기업들보다는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는 게 우리 데이터가 다른 회사의 서버에 들어가 라는 오해를 하면 대기업들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냐. 더 보안이 철저한데 실제 제가 거기에 최근 기사들을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두산 클라우드 채택을 한다. 동원그룹 클라우드 도입한다. 오라클 오픈소스 클라우드 대이동을 한다. 이런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와가지고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서버를 구축한다는 것은 내 서버를 구축한 거, 온프라이빗으로 구축하냐, 클라우드를 구축할 거냐라는 고민이 아니라,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로 자원을 사용을 하는데 그 클라우드를 단독으로 쓸 거냐, 아니면 더 저렴하게 같이 클라우드를 쓸 거냐 라는 걸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공장에 놓는 서버를 ID 센터 같은 데다가 하나를 가져다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라우드도 단독으로 쓰게끔 해주는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단독 클라우드를 쓸 거냐, 이제 저렴한 상용 클라우드를 쓸 거냐, 아니면 이거 단독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그 비용을 다 투자를 안 하고 단독형인데 그 단독형도 빌려서 쓰겠다라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게 파스라는 거고 아이사라는 방식의 클라우드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고민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각화입니다. 아까 제가 앞 차트에서 실제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라고 보여드렸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라. 현장에서 이 작업자들이, 근로자들이 이걸 보고 작업 생산 활동을 해라. 보고서를 만들어라. 굉장히 어렵죠.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 노란 차트가 일주일치 차트거든요. 보시면 점심 때, 쉬는 시간, 이제 저녁 때, 그리고 주말이 뚜렷하게 차트가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우리 설비는 이상이 있어 없어 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쉽게 보여주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시각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비주얼라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건 시각화. 그 이전에 말해 왔던 거는 대시보드 이런 거고요. 요런 이제 시각화를 시켜주면 이제 복잡한 데이터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그게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 형식으로 저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모터의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시그널 데이터는 수없이 떨어져 나와요. 근데 실제 우리가 보이는 데이터는 당장에 진동이 생긴다, 이상이 생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각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화 기술은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윈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로 또 발전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데이터를 금방 대시보드 형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싶어라는 니즈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비를 보고 있는데 이 설비가 지금 현재 이상이 없는지를 내가 보고 싶어라는 룰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최근에 나와 있는 AR이라는 기술, VR이라는 기술, 3D 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그 설비의 데이터를 입혀주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제가 하나 저희 사례를 가지고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공장은 사인담이라고 해서 여기는 해외이니까 제가 그냥 이런 말했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팜유 공장이에요. 팜을 오일을 짜는 공장입니다. 여기에 이런 플랜트 설비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한 4층짜리 높이 정도의 큰 플랜트인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IoT 센서를 붙여서 요 각각의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죠. 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런 시각화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이제 현장에서 쉽게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이 되고 시각화까지 됐다라고 봤을 때 요걸 조금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 한 단계 발전시킨 게 지금 이제 오른쪽에 그림 같이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오토데스크의 포지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시각화를 시킨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격에서 이상이 생겼는데 원격에서 저 플랜트의 어디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3D로 공장을 가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원격에서. 그리고 그 포인트에 온도가 어떻게 되고 습도가 어떻게 되고 압력이 어떻게 되고 하는 데이터 요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걸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이제 원격에서 3D로 그 공장의 상황을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작업 지시를 하거나 이상 상태의 작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3D를 이용한 이제 시각화 도구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 데이터에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글래스, 이렇게 눈에 착용하는 글래스에 이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이제 현장에 가면 실제 요 나오는 압력 수치 데이터가 글래스에 비춰가지고 그 설비하고 매핑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AR 접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실제 이제 요 두 가지가 구축이 되고 나면 이제 뭐 작업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가 내지는 대응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뭐 이렇게 매뉴얼화 시킬 수 있는 작업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 이런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고 그 시각화의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처음에 소개를 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제 자료가 좀 많아서 뒤에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울랄라랩은 지금 이제 요 관련 쪽 4차 산업혁명 관련 쪽 기술은 지금 이제 9년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이 네 가지 기술입니다. IoT, 머신러닝, 인공지능 쪽, 빅데이터, 클라우드 구축. 이 기술들을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이제 구축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내지는 이제 기업들에게 주로 제공하는 게 이 기술을 제공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 이 기술들을 그런 기술들로 이제 저희가 생산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뭐 에너지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궁금하신 게 있거나 내지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